저는 마인드온 심리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배지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비대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좀 모델을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소개해드릴 내용은 ADDIE 모델입니다. 예전에 이제 교육학 또는 교육심리학 또는 교육공학, 교육설계 쪽에서 이제 학습을 하셨을 때의 내용인데요. 이 비대면 프로그램에서의 그 근간이 되는 것도 동일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분석 단계, 설계 단계, 개발 단계, 실행 단계, 평가 단계 이렇게 5개 단계별로 기준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온라인 상황이 아니라 대면 상황에서 하셨던 여러가지 프로그램의 어떤 모델이 있으시다면 그런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진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분석 단계는 이 프로그램, 이 비대면 프로그램 또 비대면 강의에 참여하는 그 교육의 목적과 학습자를 분석하는 단계인데요.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이 분야에 계시면서 진행을 업무적으로 진행하시면서 학습자에 대한 분석과 교육에 대한 목적에 대한 분석은 워낙 이미 잘하고 계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기획하실 때 이 기획 단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기획 단계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으실 거예요. 주제들도 있으실 거고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내가 이번에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건데 어떤 주제로 하지? 또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하고 싶지? 그리고 혹시 내가 생각하는 비대면 프로그램, 비대면 강의 등등 그 혹시 유사한 프로그램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에 관련된 인력이나 양과 어떤 질은 어떻게 생각하지? 그리고 예산 범위는 혹시 어느 정도지? 그리고 내가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 내가 기획하는 비대면 프로그램에 대한 것과 현재 나와 있는 유사 프로그램의 어떤 다른 점을 좀 생각하지? 그리고 개발 기간은 얼마나 생각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하기 단계에서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뭐 혼자 하시는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뭐 혹시 팀이 있으시다면 팀과 함께 진행을 하셔도 좋고요. 자, 그러면 기획하기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자 분석과 환경 분석이 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정보를 좀 수집하실 건데 이젠 예시를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이 비대면 프로그램에서의 어떤 가설을 한번 질문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학생의 대인관계에서 이런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해야 할까? 또는 뭐 진로 결정을 고민하는 대학생들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지? 20대 정체성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경험은 무엇일까?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비대면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는 어떤 영역에서의 나름대로 가설,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질문, 그 가설을 타당하게 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으실 거예요. 각각의 주제별로 또는 전공별로.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과 관련된 이미 오프라인에서 하셨던 여러 가지 정보들을 검색을 하시겠죠. 그래서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두 가지를 만드실 수 있는데 요구 계획서와 이론적 기초를 확립하는 이 두 가지의 아웃풋을 만드실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정보들을 쭉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어떤 개입이 특정 집단에 투입되어야 하는지 또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이 필요한 만큼 특정 어떤 문제를 가진 대상자가 충분한지 또 잠재적인 대상자가 이미 존재하는 프로그램을 알고 있는지 뭐 등등의 이 앞에서 생각했던 그 가설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쭉 적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이런 양식을 한번 제가 만들어 보았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쭉 한번 적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 단계에서 여러분이 논의하신 내용을 그냥 머릿속으로 구상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한번 이 프로그램에 대한 비대면 프로그램에 대한 대상, 비대면 강의에 대한 대상, 일시, 장소, 또 프로그램에 대한 주제, 목적에 대해서도 앞에서 가설로 생겼던 또 그런 주제와 정보 수집과 관련돼서 도출된
그 요구 내용과 관련된 내용들을 쭉 주제와 목적에 맞게 한번 적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미 그 질문을 만들었던 거잖아요. 유사 프로그램은 뭔지, 또 유사 프로그램과의 어떤 차별성은 무엇인지, 또 프로그램의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인력 구성안은 어떻게 되는지, 또 프로그램에 개발된 투입된 예산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대상자 분석은 어떻게 한번 해보는지, 그리고 대상자 집단을 정하는 데 기준에 제공하는 혹시 통계 자료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한번 개괄적으로 쭉 한번 적어보시는 게 이 분석 단계에서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어떤 강의나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새롭게 뭔가 정보를 수집하거나 분석을 하기보다 기존에 있던 정보들을 한번 이번에 비대면에 맞게 한번 정리를 해본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적어보시면 훨씬 더 구체적인 도출안을 만드실 때 근거를 중심으로 함께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실제적인 방법과 좀 줌에서의 어떤 조작 방법과 같이 이번엔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앞에서는 집단원들이 같이 공개적으로 뭔가 상호작용했다면 이번에는 집단원과 집단, 소집단별로 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젠 소회의실 기능인데요. 소회의실에 대해서 뭐 사용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사용하지 않으신 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공유를 통해서 좀 소회의실에 대한 내용을 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줌에서 소회의실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이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줌 사이트에 먼저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오프라인 강의할 때는 실제로 이거를 하고 계시는지 또 작동하시는지 방법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 설정을 다 안내해 드리기가 좀 어려우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어떤 거를 누르세요까지 다 아래에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먼저 웹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줌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로그인 하고 나서 먼저 쭉 내리시다 보면 줌 로그인 후 쭉 내리시면 어떤 중간 부분에 회의 중 고급이라는 어떤 부분이 있으세요. 거기에서 회의실, 소회의실 버튼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활성화 시키시면, 이제 다시 줌을 켜시면 이 하단의 메뉴에 소회의실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어떻게 보이실 거냐면 이제 여러분의 그 메뉴 바에 소회의실이 보이실 거고, 그 버튼을 이제 누르잖아요. 소회의실 버튼을 딱 누르면 다음과 같이 팝업 창이 뜹니다. 팝업 창이 뜨고 소회의실 팝업 창에서 이걸 자동으로 할 거냐 수동으로 할 거냐 이게 나오거든요. 자동은 말 그대로 내가 몇 개의 회의실에 사람들이 자동으로 들어갈게 할 것인지를 보게 되는데, 소회의실 할당 학습자 명단을 좀 확인할 수 있고 필요시 이것도 이동도 가능해요. 수동 같은 경우에는 소회의실 이름을 선택할 수 있고 소회의실 할당할 참여자를 또 직접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관리를 하실 수 있고, 학습자 할당이 다 끝나면 소회의실 열기 버튼을 하단에 보면은 모든 회의실 열기라고 있거든요. 그 버튼을 딱 누르면 소그룹 활동이 시작되게 되고, 이 소그룹 종결을 하려면 이 종결 버튼을 누르면 이 60초 후에 모든 참여자들이 다시 메인 회의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그 집단 리더 있잖아요. 호스트가 각자의 방에 다 들어갈 수도 있어요. 각자의 방에 따로따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 관점이 있더라고요. 집단 리더가 각자의 방에 들어가서 뭔가 이야기하거나 상호작용하는 것이 중간에 어떤 검토의 목적이 있다면 사전에 이 소요 회의실을 활성화시키기 전에 집단 참여자들에게 제가 중간중간에 몇 분 정도 되면 제가 각 방에 들어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코멘트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다가 집단 리더가 오면 당황하지 않는데, 아무런 예고 없이 집단 리더가 갑작스럽게 그 상호작용하는 방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어떤 분위기나 응집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서, 여러분이 집단 리더로서 호스트로서 그 소회의실에 들어가실 목적이시라면 미리 사전에 집단원들에게, 학생들에게 제가 몇 분 정도에 여러분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라고 예고를 해주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소외실이 이용하면 언제 소외실을 좀 이용하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프라인에서는 각자 참가자들이 어떤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야 할 때, 또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어떤 효과가 있을 때, 또 어떤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서 특정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 우리가 소그룹 집단을 하잖아요. 모듈 작업을 하게 되는데, 온라인 이런 회의나 온라인 강의나 비대면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유사한 경우 소외실 기능을 사용하면 좋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자들 인원이 10명 이상이실 때 전체 인원이 한 명씩 돌아가게 되었을 때 이야기가 좀 길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시면 좋겠고, 소외실 기능을 쓰면 무엇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두 가지입니다. 뭐 앞에서 나온 얘기가 좀 중복되긴 합니다. 첫 번째는 효율적인 시간을 좀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두 번째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있는데요. 효율적인 시간은 만일에 한 명씩 1분을 사용한다면 10명이라면 10분을 사용하게 되겠죠. 한 명당 1분씩 얘기하는데 30명이면 30분이라는 시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근데 한 사람씩 얘기를 하게 되면 관심 없는 사람들은 다 기다리게 되어서 주의가 좀 분산되거나 지루해질 수 있겠는데, 이 효율적인 시간을 사용할 목적으로 소외시를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심리적 안정감인데, 모든 사람 앞에서 내 얼굴을 좀 보여주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안정감을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소그룹 활동에 대한 시간도 이게 있겠는데요. 1, 2, 3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외실당 할당된 인원수. 두 번째, 참여자 한 명에게 주어지는 발언 시간. 세 번째, 소그룹 활동 결과를 정리할 어떤 시간이 필요한 경우. 그럼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되겠죠. 1 곱하기 더하기 3, 그리고 소외실 퇴장 입장 시간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이 예시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회의실 할당 인원수는 5명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발언 시간은 3분, 그리고 소그룹 활동 결과를 정리할 시간이 4분이다. 그리고 소회의실 입장 퇴장 시간이 아까 60초라고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그 60초. 그러면 전체 할당된 시간은 20분으로 가정해서 진행을 미리 계획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심도 있는 주제를 만약에 논의하실 때 경우에는 이런 소그룹과 활동과 쉬는 시간을 같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소위실에 가셔서 15분 동안 토론하시고 이어서 15분 동안 휴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0분 후에 뵙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 논의를 하더라도 혹시 어떤 팀은 좀 길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 쉬는 시간까지 활용해서 참여자들이 추가적인 이야기를 융통성 있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심도 있는 주제를 이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말로만 계속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뭔가 주의를 집중하거나 기억하는데 한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미리 이 소그룹 활동 가이드를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론할 주제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업 능력 향상을 위한 활동에 대해서 논의하시오 라는 어떤 내용을 제가 제시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1조는 초등학교, 2조는 중학교, 3조나 고등학교, 이렇게 뭔가 그룹을 좀 나누고, 또 미리 그 학생들의 정보가 있다면 조장까지 미리 다 정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는 방법입니다. 1조의 조장은 누구고, 2조의 조장은 누구고, 3조의 조장은 누구다. 그리고 실제적인 방법은 한 사람당 돌아가면서 몇 분을 나누고 총활동 시간은 몇 분이고, 말하는 순서는 발언한 다음 발언자를 지목해서 진행이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발언한 쭉 정리한 내용은 제가 위에 QR코드 만들었고요. QR코드를 찍으시면 예를 들어서 네이버 폼이나 구글 폼이라고 해서 온라인에서 입력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를 QR코드로 만들거나 아니면 링크를 제시하시면 학생들이 또 참여자들이 전체적인 활동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텍스트로 정리할 수 있는, 아웃풋까지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호스트는 이 참여자들이 15분 동안 참여한 결과를 미리 웹상에서 아웃풋으로 보기 때문에 쉬는 시간 15분 동안 그걸 출력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서 진행하는 것들을 가이드까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쭉 설명한 내용들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저는 좀 이렇게 좀 유쾌한 방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